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2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같이 모였는데요.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영양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위생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 과목도 생리학, 생화하고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나오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20문제 이렇게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요. 이제는 이제 단체급식이라든지 법규 합쳐서 뭐냐면 6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위생, 법규 합쳐서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도 보통 이제 한 12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리학을 이제 같이 수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수업하는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그날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또 복습이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요. 이 식품위생도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프린트물을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습 문제를 푸실 땐 절대 책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잘못 알고 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답 불러드릴 때 이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리학과 똑같이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 이거는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은요 2달 동안 그 식품위생 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생리학, 생학보다는 좀 더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2달에 그냥 한 과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뭘 위주로 해서 공부할 거냐, 이거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개념을 확인을 하시면 또 어느 정도 뭘 공부할지가 대략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자, 식품위생의 개념 파트죠. 이 개념 파트에 보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 식품위생 파트에서 중요하게 이제 공부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보세요.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는요 대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식품위생이라고 그러면 식품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품위생 법규도 배우시잖아요. 법규 같은 데 보면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식품 등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법규에 식품 등 이런 표시가 나와 있으면 뒤에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배제를 해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중요한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위해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공부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차례 한번 잠깐 보세요. 앞에 차례를 보시면 딱 그래요.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식품의 변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보존법, 살균소독법, 위생검사법,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이 10장까지 쭉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는 건 식중독이에요.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중독.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문항 정도 나왔을 때 7, 8문제가 다 식중독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항 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를 봤더니 한 6, 7문제가 식중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한 문제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중독에서 대다수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게 덜 중요한 파트 중에서 더 안 중요한 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8장, 9장 좀 덜 중요해요. 식품위생검사, 환경오염 파트. 왜냐면 환경오염 파트가 거기다 이제 식중독으로, 화학성 식중독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8장, 9장이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질과 보존 파트라든지 뭐 식품위생동물 요 파트도요.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동물도 매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다음에 식품의 변질과 보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장, 6장 합쳐서 3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이런 거예요. 감염병의 3문제, 기생충의 3문제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변질, 보존과 살균, 소독 5, 6장 합쳐서 3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공부해 두실 파트는 바로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을 공부할 적에는 식중독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자, 식품위생의 그 개념 마저 보기로 할까요? 거기서부터. 자, 여기 개념 파트는 한번 읽어두시면 충분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그냥 읽어만 잘 두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위생의 위해 요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식품의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배제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런 위해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놓고 있어요. 지금은 뭐 유해 요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식품의 유해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요.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요. 자, 그래서 유해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각각 뭘 의미하는지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내인성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식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식품 자체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왜 보면은 보고 있잖아요. 보고는 우리가 주입한 게 아닌데 보고 자체에 뭐가 있어요? 독성분 있죠. 그런 경우 여기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보고독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외인성.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내인성은 이랬거든요. 식품 자체에 독성분을 함유한 경우. 그 다음에 외인성은요. 왜 바깥에서 왔어요. 식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식품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외부로부터 혼입, 뭐 오염, 유입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다 뭐냐면 외인성. 그럼 뭐 식품 자체가 문제인 경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그럼 2개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유기성. 솔직히 이제 대다수가 외인성이에요. 다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거죠. 유해 중금속, 방사능 물질, 기생충, 여러 가지 균들 다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하게 유기성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유기성. 이거 식품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는 뭐라 그러느냐면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겨나는 경우라 보시면 돼요. 이건 식품 자체에 독성분이 있는 경우, 2번째는 외부에서 오염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그 3번째는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우리가 식품을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그다음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는 유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고기 없어요. 고기 없는데 고기가 타게 되면은요,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원래 없던 물질이 생성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식중독 끝나고, 여기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애들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단어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의 독성분이 있는 경우는 뭐라 부르냐면, 내인성.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면은 외인성. 중간에 만들어진 경우는 유기성. 그렇죠. 그 정도만 분류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인 중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식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부터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좀 해두실 필요 있는 것 식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항이 줄었는데도 6, 7문제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되게 많이 출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식중독 정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정의 이런 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한번 읽어두면 충분한 겁니다. 자, 식중독은 세균 또는 그것이 생산한 독소, 유독 화학물질, 유해 성분 등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의 건강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식중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을 먹고 발생하는 게 바로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게 세균이나 얘가 만들어낸 독소, 유독 화학물질, 유해 성분이 원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어두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맞는 거 아닌 거 구분할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은요, 예전보다 90년대보다는요 대형화되었습니다. 대형 사건이 많아요. 보통 그 대형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학교급식소예요. 요즘에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학교급식소에서 발생을 하면 수십 명 내지는 100여 명이 아픈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그러니까 급식을 안 했을 때보다 대형화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형화됐다는 소리는 한 건당 환자 수가 많아요. 환자 수가 많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한 건당 환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증가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큰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인 시설별로 따졌을 때 자, 원인 시설, 일반 음식점도 있고, 집단급식소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잔치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요. 일반 음식점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반 음식점이 더 많을까요? 집단급식소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일반은 그 음식점이 훨씬 많아요. 그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자면 당연히 일반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 집단급식소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건수로 따지면 당연히 일반 음식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TV에 나와요? 안 나오죠. 다 TV에 그 뉴스를 타는 건 뭐냐면 집단급식소예요. 왜요? 환자 수가 많으니까. 한두 명 아픈 게 아니라 수십, 그다음에 100여 명 이상이 아프니까 뉴스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수는 당연히 어디가 더 많으냐면 환자 수는 당연히 집단급식소가 훨씬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별 발생 상황.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언제 가장 많이 식중독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여름철쯤 돼서 거기 기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5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식중독 사고가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 물질별.
자, 원인 물질별 발생 상황을 봤어요. 자, 우리가 원인 물질별 그 밑에 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식중독의 원인이 세균성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고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누구냐면 세균성이에요. 세균성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크게 나눴을 때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세균성 식중독.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아요. 크게 나눴을 때.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3인방,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던 게 살모넬라 식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리고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예전부터 발생하던 3인방이에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최근에 햄버거병 막 이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잖아요. 어린애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것도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도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중에 많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왔죠. 세균성 식중독 중에 세균성 식중독 중에 최근에 뭐가 많이 증가를 했냐면 바로 요거예요.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부터 많이 발생한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요. 그래서 지금 세균성 식중독 중에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 다음으로 세균성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 식중독이에요. 세균성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바이러스성 식중독.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99% 이상은 다 뭐냐면 노로바이러스예요. 9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인 물질별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세균성 식중독이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포도상 구균 식중독, 그 다음에 3번 보툴리누스 식중독, 4번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5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누구냐면 노로바이러스요. 크게 분류했을 땐 세균성이지만요. 하나 이렇게 따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누구냐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합계를 보면은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크게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세균성이에요. 왜냐면 세균성의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합치면 제일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씩 따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노로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 원인 식품 나와 있죠. 육류 있죠. 그럼 뭐가 빠졌을까요? 어패류요. 어패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육류, 어패류입니다. 근데 거긴 육류 있죠? 그럼 앞에는 어패류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류나 어패류가 주로 원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복합조리식품. 여러분 복합조리식품의 대표가 김밥이요. 김밥 같은데 또 그런 데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사람의 손 한번 거치는 이런 복합조리식품들. 여러 가지가 섞이는 식품들. 자, 그래서 주 원인식품은 육류, 어패류, 그리고 복합조리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두면 충분히 그거 맞는지 아닌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 맞는지 아닌지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중독에 들어가기 전에 식중독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뭐에 따라서 이거 분류해 놓은 거냐면 원인에 따른 분류다.
원인에 따른 분류예요. 원인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해보기. 자, 여러분 원인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고, 그리고 화학성, 그리고 자연독, 그리고 마지막 곰팡이 독에 의한 식중독이 있어요. 근데 책에 따라서는요, 자연독하고 곰팡이독을 하나로 묶기도 해요. 그냥 자연독으로.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곰팡이독으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원인에 따라서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뭐 화학물질이냐 이것 따라서 나눈 거죠. 근데 세균성을 다시 나눠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식품위생 첫날이잖아요. 이 첫날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감염형과 독소형이라는 단어죠. 그럼 우리가 어떨 때를 감염형, 어떨 때를 독소형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감염형 식중독은요. 식품 중에 증식한 다량의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바로 감염형이에요. 말 그대로 균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 감염형이에요. 감염형. 우리가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 감염형이다. 균에 감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염형의 대표적인 그 식중독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아레조나,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감염형이죠. 얘네들이 다 감염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염형과 독소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름에 친숙하게 이름을 좀 봐두십시오. 자, 우선 감염형 식중독, 그럼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식중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에 감염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소형 나와 있죠. 식품 중에 균 증식 시 균이 증식할 때 생성한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독소형. 말 그대로 독소형은요. 독소를 먹어서 발생하는 게 독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식중독은요. 균을 먹었다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먹어야지만 발생하는 게 독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독소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독소형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포도상구균과 보툴리누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독소형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나오죠.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그 외에 세레우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뭐라 보시면 돼요? 감염형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감염형이다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옛날엔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류가 더 생겼습니다. 어떤 분류가 생겼냐면요. 중간형.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감염형과 독소형의 중간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간 형태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중간형이라는 거는요. 먼저 균을 섭취해야 돼요. 균을 먹어야 된대요. 균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감염형의 특징하고 똑같죠. 균을 먹는 건. 근데 균을 먹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균을 먹은 다음에 장 내에서 균 증식 시, 아포 형성 시, 균이 증식할 때, 아포가 형성이 될 때, 이때 생성한 독소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발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중간형이에요. 그러니까 균을 먹는다고 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내 내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독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독소형의 특징하고 똑같죠. 그러면 감염형과 독소형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요. 중간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균을 먹은 다음에 장내에 들어와서 독소가 만들어져야지만 식중독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중간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기도 해요. 독소가 만들어지긴 독소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독소는 독소용의 독소하고는 좀 달라요. 독소용은 어디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를 먹어야지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뭐가 만들어져요? 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일명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생체 내 독소형이다. 체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만드는 유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생체 내 독소형을 찾으라고요. 자, 이런 생체 내 독소형의 가장 대표적인 건 웰치균 식중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웰치균 식중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중간형에 보니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바로 웰치균이에요. 예전엔 웰치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균에 의한 거 웰치균 식중독 이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왜 세리우스 한번 보세요. 세리우스는 독소형에도 있고 뭐에도 있어요? 중간형.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세리우스의 구토형은 독소형, 세리우스의 설사형은 중간형이잖아요. 그래서 세리우스는 둘 다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우선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중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웰치균 식중독. 그 다음에 독소형의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포도상구균, 보톨리누스, 그 외에 기타 세레우스. 그럼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감염형, 그쵸? 그렇게 분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간혹 분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음 중 감염형 식중독은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생체 내 독소형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생체 내 독소형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웰치, 그쵸? 퍼프리젠스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각각 어떤 애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식중독 나오죠? 여러분 바이러스성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노로바이러스. 우린 다른 거 안 나와요. 오로지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성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작년 시험 문제에 노로바이러스 또 나왔어요. 근데 답은 노로바이러스예요. 그 노로바이러스 찾는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성은요. 말 그대로 화학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우리가 화학성 식중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해 중금속들이요. 뭐 수은,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 그 다음에 유해 농약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유해 첨가물에 의한 거. 고의적으로 집어넣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구나 용기나 포장에서 용출되는 유해 물질들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나중에 하겠죠. 방사능 물질들도 있잖아요. 그럼 방사능 물질에 의한 것. 그래서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한 건 다 뭐에 해당이 되느냐? 화학성 식중독.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 나오죠. 여러분 자연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식물성과 동물성이요. 그럼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이런 것들입니다.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그럼 식물성 자연독은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으면 식물성 자연독이고요.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으면 동물성 자연독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고독 알죠? 그럼 보고독은 식물성 자연독일까요? 동물성 자연독일까요? 그렇죠. 동물성이죠. 보고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독버섯이죠. 독버섯. 독버섯에 있는 독성분 이건 식물성이에요? 동물성이에요? 그렇죠. 식물성.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요. 식품하고요. 독성분 연결해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식품하고 독성분 연결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번에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예전부터 이런 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독버섯의 독성분인 것은 뭐 이런 형태예요. 소라고동의 독성분은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형태예요. 되게 단순한데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식품과 독성분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곰팡이독 나오죠. 자, 곰팡이가 만들어낸 독성분에 의한 식중독인데요. 이 곰팡이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아플라톡신이에요. 여태까지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아플라톡신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험 나왔던 게 황변미독. 그리고 요즘에 좀 나온 게 맥각독. 자, 그래서 뭐 아플라톡신, 황변미독, 맥각독 등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식중독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중독에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3주 반 정도는 다 식중독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한 절반가량은 여기서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만큼 중요한 파트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내용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가냐면요. 세균성 식중독부터 나갑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부터 보는데요. 그럼 세균성 식중독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또 앞에 이것저것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세균성 식중독 하면은 제일 먼저 거기 뭐 나와 있냐면요. 예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방법은요. 일반적인 예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면 기본적인 다 일반적인 예방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예방법이 있는 것들만 나중에 따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예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어가지고요. 맞는지 아닌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예방법도.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예방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 가열이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면 예방이 가능하죠. 여러분 균들은 열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면 예방이 보통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건 가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가열에 의해서 예방이 가능해요. 근데 꼭 뭐가 있느냐? 제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제외되는 경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열을 보통 하면 예방이 되는데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요. 감염형과 독소형 중 뭐에 해당이 되냐면 독소형.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독소는요. 220에서 250도씨 정도 가열해야지 파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조리 가열에 의해서는 절대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 가열에 의해서 예방할 수 없는 것 그러면은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요 조리한 후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조리 후 즉시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이 증식하는 시간은 안 주는 거예요. 균 증식 못하게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보통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급식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 후 뭘 하냐면 냉장 보관을 합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죠. 근데 이런 냉장 보관에 의해서요.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 냉장 보관에 의해서 예방이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경우 냉장 보관이 이렇게 좀 그 완벽한 예방법이 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여신이하고요. 리스테리아. 여신이하고 리스테리아는 둘 다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냉장 보관했다고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의 특징에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이 말이 나오면요. 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여신이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 어떤 예방법이 있느냐? 식품 위생 지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위생 교육하는 거 알면 실천할 수 있으니까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설사,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를 금하는 거. 그러면 설사, 가장 일반적인 식중독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화농성 질환 하면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포도상 구균 식중독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식중독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손이에요. 손을 통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식품이. 그래서 손을 잘 씻고 소독하는 것도 예방법의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매개 위생동물, 그러니까 이 식중독을 매개하는 위생 해충들이 있어요. 쥐, 파리, 바퀴. 그런 쥐나 파리나 바퀴의 침입을 방지하고 박멸하는 거, 이런 것도 예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없는 것 중에 그럼 이건 가능할까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여러분,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이 될까요? 세균성 식중독?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식중독 예방한다고 예방접종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식중독과 예방접종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감염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구감염병. 그럼 경구감염병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가능할까요?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한다. 그쵸, 그건 예방법이 돼요. 조리기구를 씻고 소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법은 달달달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 맞는지 아닌지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예방접종을 한다, 이건 불가능, 아니다, 이 정도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조리기구를 세척, 소독한다, 이거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꼭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가열에 의해서 예방이 가능하지만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면 뭐냐면 포도상 구균식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냉장 보관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냉장 보관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 저온에 증식 가능한 것, 그럼 뭐예요? 여신이하고 리스테리아. 그쵸? 그렇게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걸 따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 번 읽어서 구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세균성이 우리가 뭐 감염형, 독소형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요. 어떻게 됐든 균 때문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중독균의 최적 발육 조건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균이 잘 자라는 조건이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벗어나는 경우는 따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되게 높은 거 좋아하는 경우, 너무 낮은 거를 좋아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적 발육 조건 보면 온도가요. 37도씨를 가장 좋아해요. 37도씨 내외. 그러니까 잘 자라는 온도를 보면 여러분 거기 책에 25에서 40도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5에서 40도씨 범위 중에서도 37도씨야. 37도씨 내외를 특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40도를 넘어가진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H요. pH는 중성부근 좋아합니다. 그래서 pH 7 내지 8 보통 다 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pH 7 내지 8이 가장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적 범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외적인 경우 나중에 거기 가서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 최적 조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살모넬라의 최적 조건 그러면은요, 온도는 몇 도씨를 좋아할까요? 37도씨. pH는요 7 내지 8.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증상 나오죠. 주증상. 여러분, 이 식중독의 주증상은요, 감염형, 독소형 모두 다 위장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위장 증상 하면은 위장에 탈이 난 거예요.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이게 바로 기본 증상이에요. 그래서 구토, 설사 증상이 기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이런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거, 이게 그냥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증상 말고 이게 좀 나눠지는 증상이 있어요. 감염형이냐 아니면은 독소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발열이에요.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형입니다. 감염형. 근데 독소형은 발열 증상이 거의 없어요. 발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미열 수준이거나 아예 안 나타나거나 이래요. 자, 그래서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감염형, 발열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럼 뭐냐면 독소형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그냥 감염형, 독소형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감염형인 것은 다음 중 독소형 식중독은 이렇게 나왔다면요. 최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다음 중 발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식중독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발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럼 뭐 찾으라는 거예요? 독소형. 그쵸. 그 독소형의 대표가 뭔데요? 포도산 구균과 보툴리누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도산 구균, 보툴리누스 이게 대표적인 독소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증상에 따라 나눠주셔야 돼요. 발열 증상이 있으면 감염형, 발열 증상이 없으면 독소형이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차이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둔 건데요. 솔직히 요거는 영양사보다는요 위생사에서 더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위생사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영양사에서는 나올까 말까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확 떨어져요. 영양사에서는.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데요. 세균성 식중독, 경구 감염병 두 개의 차이를 지금 비교해 놨는데,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경구 감염병. 여러분 경구 감염병은요, 경구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요. 원인이. 그래서 여러분 주로 식품을 통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게 세균성 식중독도 있고요. 경구 감염병도 있어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게. 근데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첫 번째 발병 균량. 자, 발병 균량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세균성 식중독은 다 양이 필요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섭취해야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의 6승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경구 감염병은요, 거기도 나와있듯이 소량, 미량만 섭취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10의 3승 이하요. 그러니까 얘는 10개만 균을 먹어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10개만 섭취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동력은 누가 훨씬 더 강하냐? 당연히 경구 감염병, 조금만 먹어도 발생하는 경구 감염병이 동력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비교했냐면 잠복기 비교했네요. 잠복기. 자, 우리가 보통 균을 먹은 다음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걸 가지고 잠복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비교적 어떻대요? 짧아요. 비교적 짧다. 보통 몇 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시간 단위예요. 뭐 짧으면 3시간, 뭐 길어도 뭐 24시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경구 감염병은요, 잠복기가 비교적 길어요. 길다.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보통 며칠, 몇 주가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뭘 비교했냐면 2차 감염 여부, 2차 감염. 세균성 식중독은요,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전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서 끝나는 종말 감염이다 라는 말을 써요. 종말 감염이요. 근데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일어나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가 가능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염병이라 불렀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은 내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염병은 말 그대로, 감염병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2차 감염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면역. 여러분 면역,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면역이 없어요.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균을 먹을 때마다 걸려요. 식중독 균을 섭취할 때마다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경구 감염병은요, 면역이 가능해요.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다수 면역이 가능해요. 대다수는 면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우리가 걸리면 다시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예방접종을 맞아도 예방이 가능해요. 면역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을 비교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요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균성 식중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죠.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뭐 그 식중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세균성 식중독을 감염형, 독소형, 그리고 중간형으로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할 거냐면 감염형부터. 여러분, 감염형은 말 그대로 뭘 먹어서 발생하는 거냐면 균을요. 그래서 식품 중에 증식한 다량의 균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감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감염형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에요. 살모넬라 식중독.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감염형의 가장 대표가 되는 살모넬라 식중독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공부할 때 그러면 기본이 뭐냐면은요, 각각의 원인, 그 다음에 대표적인 증상이 있으면 대표적인 증상,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원인, 증상, 특징. 이게 우선 기본이에요. 예방법도 있긴 있지만 예방법은 공통적인, 일반적인 예방법을 공부해 두시면 되니까 여기다 따로 다시 예방법을 넣어서 공부해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럼 기본은 원인, 증상, 특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증상도 일반적인 증상만 있을 때는 그 증상을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증상은 특유의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얘만의 특유의 증상, 독특한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독특한 증상이 없이 그냥 위장장애만 보인다? 그럼 증상 암기해 두실 필요 없죠. 기본 증상이 위장장애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할 적에는요, 이 식중독과 관련된 문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살모넬라 식중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야. 살모넬라 식중독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식중독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특징들만 쭉쭉쭉 알고만 계시면요, 이런 문제는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옳은 거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특징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또 신기한 거 뭐냐면, 감염형들은 기본 누구랑 되게 비슷하냐면 살모넬라 식중독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기본으로 해서요, 다른 것들을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만 자세히, 나머지는 간단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살모넬라가 조금 공부할 게 제일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또 이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원인이죠. 원인균 알아두는 건데요. 그럼 원인균은 쓰실 줄 몰라도 되지만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아니면 뭐 포도상 구균의 원인균인지 균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균 이름도 뭘로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굳이 영어로 암기해 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균을 구별하실 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모넬라 식중독부터 갈 텐데요. 살모넬라 식중독은 두 가지 유형이 다 나왔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요. 심한 발열 증상을 보면서 달걀이 원인 식품인 걸 찾아라 라는 식으로 특징 주어져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다 나왔던 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살모넬라가 옛날부터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